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관 ICF 임상적용 실천기록. 지금 이 순간 ICF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유철 물리치료사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ICF를 공부하고 또 그것을 적용해 본 것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 임상에 적용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ICF를 임상에서 활용하기에 어려운 점은 ICF의 코드가 정말 많다는 거죠.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우리가 ICF를 쓰기에 중요한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WHO에서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ICF를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 도구들을 만들었는데, 크게 보면 저희가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ICF 체크리스트가 있고요. 하나는 후다스라고 하는 WHO Disability Assessment Schedule이라고 하는 후다스, 지금 최신 버전이 2.0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ICF 코어 셋이 있는데, 저는 ICF 코어 셋을 사용했고 그것 말고 ICF 체크리스트와 후다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ICF 체크리스트는 개인이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를 얻고 기록하는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코드 중 일부를 추출한 걸로 볼 수 있는데, 체크리스트는 각 현장의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고 2단계 분류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왼쪽에 나와 있는 게 ICF에서 예시로 든 체크리스트인데요. ICF 체크리스트 클리니컬 폼 2.0A 버전이라고 하네요. 이걸로 보면 2단계 분류의 362개의 코드 중 125개의 코드를 추출한 걸로 신체 기능 29개, 신체 구조 16개, 활동과 참여 48개, 환경 요인 32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자체도 일단 코드가 일단 너무 많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평가 도구는 후다스 2.0인데요. 후다스 2.0은 최근에 좀 많이 사용이 늘고 있고 또 더 많이 사용될 걸로 예측되는 평가 도구입니다. 이 평가 도구는 특히 지역사회 재활과 같은 영역에서 좀 많이 사용 가능한 걸로 보이고요. 일단은 이름은 기능 제약 평가 목록으로 나와 있고 ICF의 개념적 틀에 기초하여 개발된 주요 생활 영역에서의 기능 및 장애에 대한 일반적인 척도로 목적은 문화간 표준화된 측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네요. 이 후다스 2.0 같은 경우는 12문항 버전과 36문항 버전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고, 자기 기입 방식이나 인터뷰 대리응답 같은 응답 방식에 따라 좀 설문 유형이 나뉜다고 합니다. 질문지는 건강 상태, 헬스 컨디션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묻는 것이라고 하고, 건강 상태라고 하면 질병이나 또는 병, 짧게 혹은 오래 지속되는 다른 건강 문제, 부상 등 것들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건강 상태로 인한 어려움에서 어려움의 정의라고 하면 노력의 증가, 불편 또는 고통, 느림, 활동 방식의 변화로 인한 변화를 말하고 있고 지난 30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네요. 후다스 2.0의 한계를 보면 주로 ICF의 활동 및 참여 영역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신체 및 환경 요인이 좀 제외되었다는 점, 또 성인 인구에게만 작용이 가능하다는 점, 이 좀 제한점이기도 하고 저도 이것 때문에 후다스를 사용하지 않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조금 더 개발이 되고 있어서 신체 손상에 대한 추가물들 개발되어 활용 중이기도 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후다스도 개발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후다스 버전은 공식적이지는 않는 거라고 하네요. 후다스 2.0에서 다루는 6가지 기능 영역을 보면 인지, 이동성, 자기관리, 어울리기, 일상생활, 참여 영역을 검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실까요? 후다스 2.0을 좀 넣어봤는데 왼쪽에 있는 건 2.0의 12문항 버전 자기 기입용 실문지로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후다스의 아동 청소년 버전 인데 이런 문항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한다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넣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ICF 코어 셋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ICF 코어 셋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ICF의 배경과 필요성과 목적과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ICF는 기능과 장애를 기술하기 위한 국제 분류 표준이자 과학적인 도구인데, ICF를 적용하면 자료를 표준화시키고 도움이 되고 자료를 수집하고 비교하기가 쉬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ICF는 너무 완전하고 종합적인 분류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적인 임상 업무에 사용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WHO에서 건강 통계와 건강 보고서에 필요한 정보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진 실용적인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해서 ICF 코어 셋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ICF 코어 셋은 어떤 특정한 건강 상태와 상태군, 건강관리 상황에 가장 적당한 ICF 범주들을 제시하여서 일상 업무에서 ICF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하도록,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용하기 편하도록 조금 더 임상적인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상 현장에서 ICF 코어 셋을 사용하면 환자를 돌보는 전문가들이 평가 단계에서부터 자신들의 분야를 벗어나는 다양한 측면의 기능 영역들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에 관한 종합적인 기술과 분야 간 기술이 더욱 쉬워진다고 합니다. 이 ICF 코어 셋은 ICF 전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ICF를 사용하기 위한 실용적인 접근법을 제공하는 건데요. 이 ICF 코어 셋은 기능에 관한 기술이 필요한 어떤 상황에서든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어 있고 지금도 계속 개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적인 측면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특정 건강 상태를 가진 환자나 특정 상황에 처한 환자들의 기능적 측면을 기술하기 위해서 사용자에게 권고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ICF 코어 셋을 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ICF 코어 셋을 쓸 것인가가 필요합니다. 특정한 건강관리 상황에 대한 것인데요.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급성 건강관리 상황을 위한 ICF 코어 셋인데요. 아큐트한 상황에서 쓰는 것. 그것들은 보통 특정 건강 상태 또는 상해 직후의 급성 관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급성 건강관리 시설에 입원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짧기 때문에 대부분 급한 기능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급성 건강관리 상황을 위한 ICF 코어 셋인데 포스트 아큐트 상황이죠. 이때는 급성 건강관리 후 종합적인 재활이 제공되는 건강관리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고, 신경계나 심폐계 근골격계 건강뿐 아니라 척수 손상 환자와 노인 환자에게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적절한 기능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잠재적으로 관련이 있는 환자의 기능 양상과 환경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네요. 또 그 다음에 만성 건강관리 상황이죠. 이제 롱텀의 상황이 있는 분들을 위한 ICF 코어 셋인데, 지역사회에 살면서 간헐적으로 의학적 관리나 비의학적 관리를 받고 있는 기간으로 치료가 어려운 만성 건강관리 상태를 위해 개발이 되었다고 하고, 지역사회 중심 재활 후기 단계, 지역사회에서만 사용하도록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지역사회 중심 관리에는 다양한 영역, 건강관리, 사회사업, 고용인, 가족, 친구 등 다양한 영역이 참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환자의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 언어와 공용 언어가 중요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 요인은 지역사회의 환자를 통합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ICF 코어셋이 이러한 환경적 영향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고 합니다. 복지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어셋이죠. 특히 복지관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소통과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표준 언어와 공용 언어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셋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상황 공통 ICF 코어 셋이라고 해서 단독으로 혹은 다른 ICF 코어 셋과 결합해서 쓸 수 있다고 하고 이거는 직업 재활을 위한 ICF 코어 셋이라고 하네요. 또 특정 건강 상태 외에 어떤 종류를 쓸 것인가 도 고려를 해야 하는데요. 이것도 크게 보면 세 가지 3+1이라고 볼 수 있네요. 첫 번째는 컴프리헨시브 ICF 코어 셋이라고 하는데 광범위한 종류를 말하고 있거든요. 어떤 건강 상태나 특정 건강 관리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전형적인 문제들의 전체 스펙트럼에 해당하는 ICF 범주를 포함하고 전체 스펙트럼이고 다 분야로 면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볼 수 있지만 굉장히 항목이 많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죠. 또 그 중간 단계인 브리프 ICF 코어셋이라고 해서 컴프리헨시브 ICF 코어셋이 개발된 건강관리 상황이나 건강 상태에 있는 환자들에서 고려해야 할 그 중에서 고려해야 할 ICF 범주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기능과 장애에 관한 개인의 경험의 개요를 파악할 수 있는 브리프 ICF 코어셋이라고 하고요. 1차 관리 시설이나 단일 진료 시설에서 기능을 간단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을 때만 사용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 또는 건강관리 상황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임상문서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컴프리헨시브 ICF 코어셋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코드도 훨씬 더 적을 거라고 예상이 가능하죠. 그 대신 조금 더 세밀하게는 알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셋이 제네릭 셋인데요. 제네릭 셋은 심리 측정 연구를 통해 개발이 되었고 7개의 범주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7개의 범주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건강관리 상황이나 특정 건강관리 상태를 가진 사람들의 기능 수준 차이를 가장 잘 감별해주는 범주들이라고 하고 보건 통계와 공중 보건을 위해 중요한 셋이라고 합니다. 이 범주들은 건강과 기능의 핵심 지표가 되는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꼭 이거는 무조건 검사를 해야 된다. 이건 무조건 알아야 한다. 누구나 무조건 알아야 한다 하는 7개의 핵심 범주들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범주들을 사용하면 건강 상태나 건강시설, 건강관리 상황 혹은 나라 집단마다 기능을 비교하기가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핵심적인 기능 7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비교하기가 쉬워져서 통계나 뭐 이런 공공의 어떤 국가 단위에서의 정책들을 펼 때 자료가 될 수 있겠죠. 이 셋을 구성된 7개의 범주들은 매우 핵심적인 기능 요소들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고 따라서 다른 ICF 코어 셋을 쓸 때는 항상 제네릭 셋을 함께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브리프 ICF 코어셋을 선택하던 컴프리헨시브 ICF 코어셋을 선택하던 어떤 코어셋을 선택하던 아니면 아큐트든 뭐든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할 때 항상 제네릭 셋은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플러스 1로 해서 인라지드 브리프 버전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브리프 ICF 코어 셋이 아무래도 좀 수가 적기 때문에 세밀하게 알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컴프리헨시브 ICF 코어 셋의 범주를 따로 추출해서 선택해서 쓸 수 있는 버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ICF 코어셋을 쓸 때는 이 코어셋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표로 한번 나타낸 걸 보면 일단 진단은 ICD-10에서 이렇게 뭐 외상성 뇌손상이면 뇌손상이라고 나오죠.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셋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건강관리 상황에서 결정하는 것, 이 사람이 급성이냐 아급성이냐 만성이냐 이것들 중에서 결정을 하고 또 특정 건강 상태 또는 상태군 관련 ICF 코어 셋을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것들은 지금 나와 있는 셋 중에서 이 사람의 진단명 혹은 질병 상태에 맞는 것, 그러니까 외상성 뇌손상을 위한 ICF 코어 셋을 선택해야 하고 또 적용 시설이나 목적을 결정해야 하는데 종합적 다분야 간 재활 프로그램을 위한 재활 요구를 찾아야 하고 그 다음에 ICF 코어 셋의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목적에 따라서 종류를 좀 선택할 수 있고 만약에 좀 더 세밀하고 다분야 간의 어떤 면밀한 평가를 하기 위함이라고 하면 컴프리헨시브 ICF 코어 셋을 선택하는 것, 이렇게 선택을 해야지만 내가 평가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ICF 코어 셋을 선택했으면 이제 그 기능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정보원인데요. 그 각 코드에 대해서 이 코드의 분류 척도를 어떻게 줄 것인가, 뭘 근거로 줄 것인가를 봤을 때 그게 정보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력으로 보고 그 분류 척도를 체크할 것인가, 아니면 환자 보고 설문지를 참고할 것인가, 아니면 전문가들이 임상 검진으로 평가를 할 것인가. 예를 들면 뭐 MMT, ROM, 혈압, 체온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뭐 MMSE, 뭐 BMI 이런 것들의 다영역의 종합 표준 측정을 참고할 수도 있고, 이런 걸로 평가 점수를 줄 것인가, 혹은 장비 조사, MRI나 엑스레이, 초음파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은 선택에 맡기는 거고 정보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리고 문제를 기술해야 하고, 문제를 기술하는 데는 평가와 ICF 평가치를 사용해야 하고 문서 양식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기능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문서 양식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어떤 셋을 쓸 건지 결정이 되면 그 코드로 이루어진 항목들이 쭉 나오게 될 텐데 그것들을 어떤 정보원으로 기술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그 평가치를 토대로 문제를 기술하게 되고 그 기술한 것들을 종합해서 문서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복지관에서 사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나타나기도 해요. 일단 첫 번째로 복지관에서는 장비 같은 것들을 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의사가 상주하는 게 아니고 간호사가 있는 복지관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영역이 좀 제한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문서 양식을 만드는데 복지관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식으로 그것을 변환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ICF 코어 셋을 임상에서 혹은 복지관에서 사용하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부분들을 쓰면서 느꼈고, 그래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혹시 참고가 될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ICF 연구 동향은 어떻게 될까도 한번 넣어봤는데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국외나 국내에서 어떤 ICF 코어셋에 대한 연구들이 있을까 종합한 이제 논문을 참고하자면 결론적으로 ICF 코어셋 연구는 2012년 매뉴얼이 발표된 이후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와 대상별 적용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고 필요하다. 또한 ICF 코어셋을 국내에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적용하기 위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관심과 교육 그리고 연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 연구가 수행된다면 보다 한국의 문화와 국가 보건 복지 정책에 부합될 수 있는 연구 수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네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연구 동향 중에서 국가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초적인 연구
들을 통해서 정책이 결정이 되고 정책이 결정이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통계청 한국장애인개발원 보건복지부들의 연구를 보면 이미 수년 전부터 장애인 관련된 연구의 기본 체계는 ICF가 기반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먼저 통계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한국 표준 건강분류 개발과 도입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이미 수년 전부터 한국 기능장애 건강분류 개발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2016년도에 한국 표준 건강분류를 제정했고 이미 2018년도에 그거를 시행해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6년도 이후 2017, 18, 19년도에는 이 한국 표준 건강 분류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리고 더 잘 적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냐에 대한 연구들이 아주 심화되어서 실시가 됐고 그것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의미 있는 내용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ICF의 장애 개념을 기반으로 한 연구들을 꾸준히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이 ICF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7년, 18년, 19년에도 이러한 연구들이 실행이 되었고 홈페이지에 가면 그 자료들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에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서비스 종합조사표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ICF를 기반을 해서 개발하였다라고 이미 발표를 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수정이 되는 걸로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 차원에서 ICF에 대한 개념을 기본으로 해서 자꾸 연구를 한다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우리가 임상에서 적용을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면 ICF 코어 셋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써야 하고 왜 써야 하고 이런 것들까지 다 저희가 이제 알았으면 어떻게 이거를 진짜로 쓸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저도 이것을 쓰기 전까지 굉장한 고민이 있었고 시행착오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ICF 코어셋 ICF를 어떻게 쓰는지 내가 써보니까 어떻더라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 먼저 ICF 코어셋을 임상에서 쓰기 위해서는 WHO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하고 있는 이 툴을 사용하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셋들을 선택을 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 셋에 맞춰서 항목이 추출이 되어야 하니까 그것들을 일일이 저희가 다 할 수 없어서 이 툴에 입력을 해야 하는데, 이제 이 왼쪽에 나와 있는 링크로 가시면 이제 그 클릭을 하면서 과정을 거칠 수 있거든요. 근데 영어로 되어 있어서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되어 있는 것 외에 시인성도 그렇게 좋지 않고 적용도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맙게도 어떤 분들께서, 능력자들께서 이렇게 이걸 그대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사이트를 활용하고 있고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나중에 또 영상을 한번 올리겠지만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 번씩 연습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아주 효율적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른쪽에 있는 이 사이트를 사용했고요. 이 논문은 제가 참고하고 있는, 제가 적용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연구에서 재활병원에서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구조들을 좀 나타낸 것들이기도 합니다. 재활병원에는 다영역들이 있고 또 의료 종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의사, 간호사, 치료사들, 각종 그 관련 담당자들이 모두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의료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춘 ICF가
좀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좋을 것 같고 지금 몇몇의 재활병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서는 사실 쉽지가 않죠. 복지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의 제한도 있고 또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서 ICF를 저런 식으로 사용하기는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셋을 사용하는데요. 지금 저는 복지관 프로그램 중 하나인 찾아가는 통합재활지원 서비스에서만 이 ICF를 적용하고 있고 서비스의 이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 회의 때 이 자료를 활용하는 걸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 그리고 2020년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일단 2019년 평가 회의의 자료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이트 오른쪽에 있는 그 사이트에서 제가 가정 방문을 해서 어머님과 함께 노트북으로 놓고 그 코어셋을 결정을 해서 쭉 평가를 한 부분이 이렇게 ICF 어세스먼트 시트로 자동으로 변환이 되어서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이제 고객의 관점을 이제 욕구에 대한 부분이죠. 욕구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보고 이제 전문가의 관점으로 이렇게 쭉 평가를 한 다음에 개인적인 요인까지 적고 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펑셔닝 프로파일도 자동으로 변환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항목에서 어떤 점수를 얻었는지 좀 한눈에 볼 수 있죠. 좌우 다른 친구인데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항목에서 점수가 다른 것들이 보여지고 있고 또 각각의 항목들도 중요하지만 신체 기능에서 점수가 나쁜 친구와 또 활동과 참여 부분에서 점수가 나쁜 친구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도 비교가 가능해서 다른 영역의 선생님들에게 설명하거나 설득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친구 같은 경우는 한 명의 친구는 굉장히 중증의 친구였고 또 한 명의 친구는 어느 정도 운동 발달의 흐름에 쫓아가고는 있는데 좀 지연되고 있는 친구였고요. 그리고 신체 기능에서도 좀 차이가 났고 이제 신체 기능보다는 오히려 좀 더 다른 활동과 참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환경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한 후에 아까 그 ICF 도식 프레임워크로 나타내면 굉장히 어떤 시각화에 있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는데 저도 이것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엄청나게 고민을 하면서 좀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자료를 좀 더 찾아보다 보니까 사용자의 어떤 응용, 과학적 성향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고 하는 걸 보니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을지 고민을 해서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게 최선이었던 것 같고 이제 신체 기능과 구조, 활동, 참여, 환경, 개인적 요소, 건강 상태들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 아이의 삶의 모습을 그리는 거에 초점을 뒀고 어떻게 하면 영향을 주는 부분들을 표시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박스의 굵기 그리고 화살표의 굵기가 더 큰 영향을 주는 걸로 그렇게 좀 시각화를 했던 것 같고요. 근데 부족한 부분들이 처음에는 좀 많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회기 차이에서 다시 한번 아동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회를 진행을 할 때 3명의 아동에게 평가를 진행을 했고 이렇게 평가 방법은 ICF 코어 셋 중에 제네릭 셋과 아동 청소년 뇌성마비 요약 셋을 동일하게 썼고 이러한 평가 방법들을 적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기입한 부분들이 ICF 어세스먼트 시트로 나타나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ICF를 쓰다 보면 이 코드들을 다 외워야 하는가 이런 궁금증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어떤 코드는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트가 나오게 되면 옆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ICF에 조금 더 숙달이 되면 B117.3 지적 기능이라고 하면 이 친구 지적 기능에 심한 정도의 손상이 있구나. 이 정도 알 수 있고 2111 플러스 1이라고 하면 개인 일상생활용품 및 기술에 경도의 촉진 요인이 작용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도 이제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래서 펑셔닝 프로파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또 시각화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게 조금 더 이제 심화된 폼인데요. 모든 항목에 대한 설명이 있고 포함되는 것과 제외되는 것이 있고 정보의 출처도 나와 있고 문제에 대한 설명도 그 자리에서 이제 기입할 수 있습니다. 기입하는 부분들이 다 나오기도 하고요. 요 때는 이제 몇 가지 제한점으로 인해서 어머님의 설문의 형태로 좀 많이 했고요. 어머님이 좀 주관적으로 파악하는 부분들로 좀 했고 특별히 제가 봤을 때 어머님의 의견과 많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 따로 기입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2410 직계 가족 구성원의 개인적인 태도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았을 때에 어머님이 그 아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거나 어떤 평가에 대한 부분들, 정확하게 평가되고 있지 않는 부분들 이라고 이제 치료사가 느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기입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거는 아까 그 오른쪽에 있던 사이트에서 모두 다 변환되어서 얻을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근데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복지관에서 혹은 어떤 기관에서 쓸 때 사실 서류의 양식으로 변환을 시켜야 하는데 그것도 또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몇 개월 동안 좀 저희만의 양식으로 바꾸는 과정을 좀 거쳤고 그래서 한글 파일로 이렇게 찾아가는 통합재활 지원 서비스 ICF 평가지라고 해서 저희 복지관의 양식에 맞는 걸로 수정을 이제 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이제 뭐 추가 항목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넣기도 하고요. 또 종합 소견에 뭐 조금 더 이 친구에 대해서 이 친구를 조금 더 잘 설명하기 위한 부분들 뭐 GFCS라든지 MACS, CFCS의 단계들도 같이 기입을 하면서 좀 더 종합적인 소견들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서류를 만들어서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 해보다 보니까 그 ICF를 기반하여 도식화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조금 더 항목을 기반으로 평가한 항목을 기반으로 조금 더 심화된 부분들을 적을 수 있었고 그리고 3명의 아동들을 평가를 했을 때에 각각의 다른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신체 기능과 구조에 주로 문제로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들이 활동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부분들 볼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건강 상태, 강직을 동반한 무정형 양측성 내성마비 아동이었기 때문에 신체 기능과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요. 그런데 신체 기능과 구조와 활동 그 부분이 환경과도 긴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여기에서 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식으로 봤을 때 치료사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거나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신체 기능과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영역에서는 활동, 또 환경을 좀 더 개선시켜 준다든지 인식을 좀 더 바꿔준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거죠. 3명의 친구를 이렇게 도식으로 비교했을 때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춰서 아이의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 장애 당사자에게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가 좀 더 명확할 수 있죠.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어쨌든 통합적인 재활 지원, 재활 영역에서의 지원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중요했던 다른 친구들보다
신체 기능 구조, 활동, 환경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 친구로 선정을 하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ICF 코어 셋을 써봤을 때에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또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장점으로 보면 다영역의 팀 어프로치 접근에 탁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특히 공통 언어로서의 ICF는 언어가 달라서 서로의 업무 이해도가 낮은 복지 영역, 제가 근무하는 장애인 복지관 같은 데서 장애 당사자의 삶의 모습을 그려내고 서로 소통하는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같은 의료 영역이라고 해도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서 소통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영역이 다르면 만약에 치료사와 사회복지사 혹은 뭐 직업재활사 뭐 혹은 다른 영역이라고 했을 때에 이것을 이해하는 정도도 다르고 쓰는 용어도 다르고 하다 보면 이제 그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소통에 실패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럴 때 어느 정도 이 정의가 명확하고 항목이 정해져 있는 ICF를 썼으면 더 그 소통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ICF 프레임워크로 한눈에 도식화할 수 있는 부분, 아까 보여드린 그 부분에서 시각적으로 그 장애 당사자 혹은 그 가족의 삶에 대한 직관적인 파악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강점이 있고 어느 부분에 약점이 있는지 장애의 모습을 그려내는데 굉장히 유용하다. 그것이 유용하다고 하면 설득, 공유와 설득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평가 시 평가자의 영역 외 항목, 특히 환경적인 영향에 대해 파악할 수 있어서 적절한 서비스로의 연계가 가능한 부분도 장점으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치료 서비스를 하다 보면 어쨌든 목적은 치료 서비스로 그 분들의 기능을 좋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신체 구조와 기능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나아가면 활동과 참여에 대한 부분들까지 이제 볼 수 있는데, ICF로 활용을 하면 환경적인 영향을 함께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본질적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 의외로 장애 당사자, 장애 아동이나 가족, 장애 당사자들은 신체 기능이나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환경적인 문제로 삶이 어려운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치료사가 치료를 꼭 해야 할까? 그런 문제들이, 환경적인 문제들이 있는 분들에게 치료로 고칠 수 없는 부분들, 치료로 지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때 치료만이 답일까? 라고 했을 때 그것들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ICF는 관점으로서 장애 및 재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치료사들 간 사이에서도 ICF를 함께 공부하고 그 개념이나 그 정의를 당사자에게 해보는 것 자체로도 시야를 넓힐 수 있고 치료 목표를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에 대한 논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모델을 적용하다 보면 그럴 때에 이 부분의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통합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어쨌든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도움이 되겠죠. 또 ICF 코어셋 항목들을 이제 질문하게 되잖아요. 당사자들한테 질문하게 되는데 그것만으로도 당사자나 보호자가 본인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려보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장애 아동이라고 예를 든다면 보호자분들이 그 아이에 대한 삶 전체를 고민해 보지 않은 분들도 생각보다 많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 주로 물리치료사들은 신체 기능과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될 텐데 그 부분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근시안 쪽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질문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큰 범위에서 아이의 삶을 볼 수 있고 좀 더 장기적인
대비, 예측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당사자들,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ICF는 단점도 명확한 것 같아요. 단점은 일단 첫 번째로는 어려움입니다. 쓰기가 어려운 건 명확해요. 쓰기가 어렵고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 노력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개념을 이해한다고 해도 코드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코드에서부터 막히기 시작하고 뭐 또 ICF 코셋을 쓰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쉽지가 않은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또 평가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익숙하지 않으면 뭐 당사자에 따라서 한 세트로 평가를 할 때 뭐 1시간 정도까지도 소요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해본 적이 없는 질문, 또 받아본 적이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게 3인지 4인지 뭔지 이제 모르게 되는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익숙한 정도로 끌어올리기 위한 시간도 좀 필요하고요. 또 행정적인 문제, 복지관 특성상 어떤 기관의 행정 양식이 있는데 그걸로 맞추는데 좀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고 권한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권한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쓰고 싶어도 기관에서 안 된다면 못 쓰는 게 되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이 ICF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의료 영역에서 더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복지관에서 쓰려고 한다고 하면 주로 계시는 사회복지 영역, 비치료 영역, 비의료 영역에 있는 선생님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그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서 개념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부분도 분명한 단점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점이 제가 이제 가장 크게 어려웠던 부분인데요. 지식 경험 등에 대한 교육이 없고 자문을 받을 자원이 많이 없다. 이게 좀 큰 문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ICF 도입이나 연구는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합적으로 ICF를 쓰고 있는 기관이나 그거를 썼던 사람이 이제 하는 교육 이런 게 없어요. 없어서 이제 고민에 빠졌을 때 어떤 제한에 부딪혔을 때에 어디에 이제 자문을 구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내야 되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만드는 이유도 저도 모르는데 다른 모르는 사람이 저를 보고 이 자료를 보고 조금이라도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다면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특히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선제적 실천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있어도 그 폐쇄성으로 인해서 자문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죠. 어디서 뭘 쓰고 있는지 자체를 모르니까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이 ICF의 장단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라고 이제 고민을 해봤을 때 크게 세 가지로 좀 발전 방향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관점으로서의 ICF인데요. 그러니까 이 장애 당사자와 가족이 에게 건강한 삶이란 무엇인가 에 대한 질문을 지속적으로 던짐으로써 장애에 대한 개념을 동료들 간에 맞춰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ICF 공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누구나 다 연구를 할 수는 없어요. 논문을 쓰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공부를 하고 도입을 해보고 또 시행착오를 겪고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가능하다면 ICF로 같이 공부하는 스터디를 만들고 또 연구회를 만들고 어떤 토론을 하고 하는 것들을 뭐 기관이나 혹은 뭐 알고 있는 관계 안에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기관 안에 당사자 중심 지원 체계를 위한 ICF 연구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기관 안에서 ICF를 도입하자고 하는 설득 과정을 계속 이제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하나는 도구로서의 ICF인데요.
이제 쉽고 효율적인 평가 도구임은 분명합니다. 쉽다는 게 익숙해지게 되면 쉽다는 얘기인데, 그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ICF 도입 및 실천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해봐야지 도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해봐야 제한도 알 수 있고 해봐야 장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써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ICF 도입을 위한 활용 실습, 노하우를 전달해보고 또 슈퍼비전 체계 같은 것도 도입하면 좋을 것 같네요. 어떤 네트워크 체계가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ICF e-러닝 툴이라고 하는 이제 WHO에서 만든 공식적인 교육 프로그램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 아마 이것들을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또 만들어내는 교육이 조만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누구나 다 ICF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사용할 수 있고 하는 준비가 될 수 있으면 좋겠죠. 또 세 번째로는 공통 언어로서의 ICF인데요. 객관화된 항목을 통해서 영역 간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 수 있는 게 ICF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ICF 기반의 장애인 지원 체계 수립을 위한 구조적인 개선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기관이나 혹은 지역 차원에서 이런 노력이 있으면은 훨씬 더 장애 당사자 혹은 가족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 이렇게 소통이 가능하도록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ICF에 대해서 알았으면 좀 더 많이 써보자 하는 의미로 지금 이 순간부터 ICF라고 제목을 잡아봤는데 지금 이 순간부터 ICF를 쓰게 되면 생애 주기를 중심으로 한 당사자 중심 지원 서비스가 가능해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에게 좋은 점인데요. 당사자와의 만남부터 논의와 서비스 지원까지 모든 과정에서 ICF가 기반이 된 체계로의 구조적인 혁신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당사자와의 모든 만남의 시작이 각 기관별로 다 다른데 우리가 만약 서울을 예로 들면 도봉구에 사나 강북구에 사나 길 하나만 건너면 다른데 주소지만 다르다고 해서 지역을 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지역으로 나누게 되고 그 지역에 속해 있는 기관의 어떤 구조에 의해서 그분들을 각자 다른 모습으로 정의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당사자와의 모든 만남을 모두가 공통으로 제네릭 셋으로 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똑같은 코드로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삶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서비스를 지원받거나 할 때 효율적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중심이 된 모든 논의 과정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뭐 제네릭 셋뿐만 아니라 이 제네릭 셋을 바탕으로 ICF 기반의 평가 도구, 뭐 후다스든 코어셋이든 이런 평가 도구를 쓴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제 그 개인의 삶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한정적인 자원과 한정적인 인력, 한정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럴 때 아주 적합한 서비스 지원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ICF로 그려진 당사자의 삶이 계속 축적이 되게 되면 지금의 모습과 과거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모습도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다가올 생애 주기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무엇인지 다른 데이터를 통해서도 예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객관화된 어떤 그런 자료들을 얻을 수 있고 적절한 필요한 자원들을 지원하거나 제공하거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당사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 키워드 같은 경우는 이제 당사자 중심, 객관화, 데이터화, 연결성, 개인화, 연계 이런 부분들로 볼 수 있겠네요.
또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재난 등에 의한 전환 운영에서의 유연한 대응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같은 것도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재난, 급변하는 환경들이 아마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주기가 짧아지겠죠. 그럴 때마다 이제 기관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ICF가 기반된 구조적인 시스템을 확립시켜 놓고 데이터를 쌓아가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든 당사자에게 필요한 자원 및 서비스를 신속하게 파악해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항목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각 영역에서 꼭 필요한 항목 혹은 어떤 상황에서 꼭 필요한 항목들을 미리 조사해 놓고 그것을 데이터로 만들어 놓는다면 어떤 상황, 뭐 예를 들면 폭염, 혹한, 뭐 홍수, 지진 이럴 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재빠르게 파악해서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데이터가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원 체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파악된 현황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한정된 자원을 항목을 통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형평성이나 이런 공정성에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재난 대응 지원 마련할 수 있겠죠.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은 혼란스러운 시기에서 굉장히 획일화된 혹은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들 혹은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건 있지만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리 준비해서 혹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필요에 맞는 것들을 준비할 수 있겠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필요에 맞는 것들을 준비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핵심 키워드는 재난 대응, 데이터와 유연한 대응, 다양성, 객관화, 공정 이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지역으로 보면 장애인이 나답게 살기 좋은 지역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장애인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변화는 바로 공통의 언어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장애 당사자들은 본인의 삶의 모습을 또 본인의 불쌍함을, 본인의 불편함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말해야만 어떤 서비스를 지원받거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과연 맞는 걸까? 지역 안에서 살아가는 걸까? 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비장애인인 저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왜 장애인은 그렇게 살아야 할까? 라고 했을 때 공통의 언어로 소통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장애인들은 필요한 서비스가 더 다양한데 그래서 다양한 기관들을 방문하게 되는데 뭔가 공통적으로 만들어진 자료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갈 때마다 그 양식에 맞춘 설명들을 다시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CF가 좀 보편화되게 되면 나의 모습을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관련된 기관 종사자들은 알고 있는 공통의 언어로 알고 있어서 적절한 서비스들을 먼저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모습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종사자 간 이해도도 향상이 될 수 있습니다. ICF의 그 장점이기도 한데요. 항목, 코드, 항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지 않고 정확한 용어와 정의로 인해서 소통 기능이 강화되게 되겠죠. 종사자 간 이해도가 향상이 되면 서비스의 질도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복지관, 기관들에서 행하는 서비스들이 지역 중심 서비스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의 주체는 지금은 시설, 제공자, 그리고 집단화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역, 당사자, 개인화되어서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그리고 한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알고 한 사람에게 그것들을 지원해서 조금 더 나답게 살 수 있는 지역사회가 만들어지는 데에 시작점이 되는 게 ICF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핵심 키워드는 소통, 공유, 데이터, 지역성, 당사자 중심, 개인화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제가 ICF에 대해서 좀 길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마 굉장히 지루하셨고 어려운 내용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루한 자료를 만들게 된 건 사실 이 ICF에 대해서 내가 실천한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이것을 보고 누군가는 조금 더 머릿속에 있는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그것에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다른 분들이 실천에 대한 기록이나 경험들을 같이 공유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로 인해서 ICF가 조금 더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런 자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셔도 좋고, 댓글이나 이런 걸로 남겨주시면 함께 얘기해보고 자료를 나누면서 더 좋은 방향을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ICF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